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19장이네요.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아내 제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 여자친구였다. 고등학생이었던 제니는 새벽 4시쯤에 네가 아빠가 된 것이 이상해. 아빠를 깨울 수가 없어. 내 도움이 필요해라는 어머니의 놀라운 목소리 듣고 잠이 깼다. 제니는 어머니를 따라서 부모님 침실로 들어갔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꼼짝 않고 반드시 누워 계셨다. 가끔 낮게 숨을 헐떡거릴 뿐이었다. 그 다음에 헐떡거림이 멈췄다. 적십자에서 청소년 임명 구조 훈련을 받았던 제니는 아버지에게 인공호흡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의사에게 전화했다. 제니는 의사가 도착해서 아버지의 사망을 선언할 때까지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25년 후에 장모님 앨리스가 새해 연휴에 제니와 나 어린이들이 사는 우리 집을 방문했다. 우리는 10대 초반의 아들과 딸을 깨워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다. 우리는 뉴욕에서 사람들이 주위에 떨면서 새해를 축하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간식을 먹으며 아늑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잠을 자러 간 후에 장모님과 아내와 나는 샴페인을 홀짝이면서 지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희망을 이야기했다. 남편과 함께 보냈던 과거의 새해 전야 행사를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장모님은 잠시 침묵 후에 아내에게 물었다. 네 아버지가 죽기 전날 밤에 내가 꿨던 꿈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니? 아내와 나는 서로 바라보았고 제니는 아니요라고 말했다. 장모님은 자신이 어두운 방 안에 있었고 어떤 남자가 거기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였다. 문은 열려있었고 그 사이로 눈부신 흰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남자는 문 사이로 걸어나가기 시작했고 장모님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고 그 남자가 괜찮을 거라고 사실을 알았다. 그 다음에 남자는 문 밖으로 걸어나갔고 빛 속으로 사라져 장모님만 어둠 속에 남았다. 장모님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 분명 죽는 게 그런 걸 거야.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고 문 사이로 걸어나가서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것을 아침에 남편에게 이야기해야겠어 라고 혼자 말했다. 나와 아내는 모두 깜짝 놀랐다. 아내도 이 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꿈은 장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았다. 그런데도 장모님은 한참 후에 생각난 일처럼 이제야 그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꿈이 장모님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지 그리고 그 경험을 이야기하기까지 25년 동안 얼마나 주저했을까 생각했다. 그 일로 죽음을 둘러싼 영적인 체험이 너무 개인적이어서 이야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일로 또한 내가 장모님의 이야기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선뜻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오래전에 홀리가 넥타이에 묻은 스파게티 소스 얼굴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되돌아봤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장인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 같은 장모님의 이야기는 완전히 그럴듯하게 들렸다. 어디에 다닌 후에 정신과 의사로 훈련받은 세월과 임사체험을 연구한 수십 년 동안의 뇌 기능만으로 우리 생각과 감정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상당히 다양하게 접했다. 그래서 내가 정신과 뇌에 대해서 배운 내용 중에서 일부를 사실이라기보다 가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정신, 생각, 감정, 소망, 두려움이 순전히 육체의 대작용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개념은 엄밀한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런 개념은 과학적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철학적인 이론, 그것도 여러 많은 이론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그런 이론 중에서 일부는 생각과 감정의 작용을 더 잘 설명할 수가 있다. 나는 수십 년 동안의 과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정신과 뇌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 임사체험은 물질적인 뇌와 또 비물질적인 정신을 모두 포함하는 것 같다. 우리는 물질적인 뇌에 초점을 맞춰서 임사체험과 관련된 화학적인 정기적인 변화를 탐구할 수 있다. 아니면 비물질적인 정신에 초점을 맞춰서 평화와 사랑의 느낌, 유체 이탈을 하고 먼저 죽은 사람과 만나는 현상을 탐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적 측면,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은 모두 있으며 초점을 바꾸면 어느 쪽이든 볼 수가 있다. 저 물질적인 뇌의 기능으로도 볼 수 있고 비물질적인 정신의 기능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관점 중에서 어느 하나도 그 자체만으로 임사체험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거의 20년 전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식명과학자 에빈 뉴버그가 브랜처스가 수제들의 뇌 혈류를 측정한 적이 있다. 특히 그들이 기도할 때에 뇌의 특정 부위가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내 검사 결과를 동료 식명과학자들에게 보여주자 그들은 반응은 선전히 물질적이었다. 신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위군요. 그러나 똑같은 뇌 검사 결과를 수녀들에게 보여주자 물질적인 측면과 비물질적인 측면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하나님이 저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뇌 부위군요. 에디는 이렇게 요약한다. 회의자 여론자들은 뇌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경험은 뇌의 신경학적인 조각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종교인들은 뇌 연구를 이용해서 인간 안에는 생물학적으로 신을 위해 타고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임사체험을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떤 모델을 활용할지 어떻게 결정할까? 임사체험은 물리적인 뇌의 변화 결과일까? 아니면 비물질적인 정신의 경험일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 아니면 둘 다 인정할 수 있을까? 죽음의 순간에 정신의 육체와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뇌의 정기적인 또는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 임사체험이 촉발된다는 의견은 그럴듯해 보인다. 임사체험에 대한 물질적인 이해와 비물질적인 이해는 본질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물질적인 측면과 비물질적인 측면은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 책상은 젓갈색이다. 내 책상은 할아버지의 유산이다 라고 말할 때 비슷하다. 둘 다 마찬가지 어느 하나도 그 자체만으로 내 책상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일상생활에서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이 하나가 되어서 현존하는 것 같다. 물질적인 몸의 변화가 비물질적인 정신의 깊은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다가 내 고관절이 망가져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나는 스스로의 몇 주간 침대에 누워 있고 그 후로도 몇 주 동안의 물리치료를 받은 다음에야 일터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 몇 주간의 강제로 쉬면서 놀랍게도 뜻밖의 새 기회들이 열렸다. 그게 여러모로 정신과 교수로서의 내 일만큼 만족스럽고 흥미진진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덕분에 아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임사체험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더 넓은 세상과 공유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고관절 교체라는 물질적인 사건은 은퇴를 준비하는 내 태도에 비물질적인 깊은 영향을 남겼다. 그리고 물질적인 변화가 정신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비물질적인 생각과 감정은 또 물질적인 몸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뇌의 변화를 낳는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넋을 잃거나 초콜릿 과자를 맛볼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기쁨을 느낄 때 그런 감정들은 모두 뇌의 정기적인 화학적인 변화로 이어진다. 뇌의 MRI 스캔은 비물질적인 정신에 초점을 맞추는 마음 훈련이 명성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뇌 영역의 크기를 줄여서 시간이 흐르면서 물질적인 뇌까지 바꾼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험자들의 기능적이고 MRI 뇌 스캔과 뇌 전도 모두 그들이 임사체험을 되새길 때 긍정적인 감정 심상과 관련된 영역에서 전기활동과 혈류가 늘어나면서 물질적인 뇌가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상생활에서 물질적인 뇌와 비물질적인 정신이 하나로 뭉쳐서 작용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었던 체험을 했으므로 때때로 정신이 뇌와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으며 정신이 그저 물질적인 뇌의 산물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인 몸이 죽은 다음에도 정신이나 의식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다. 대부분 체험자는 임사체험을 말로 적절히 표현할 수 없기에 비유로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증거와 그 증거를 얻은 논리적인 추론으로 바탕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를 말해주는 신의 계시를 받지 않았다. 내가 연구한 임사체험자 대부분은 직접 체험하는 개인적인 증거 때문에 진실을 안다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임사체험에서 본 진실에 대한 체험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나는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임사체험을 연구하면서 해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편하게 여기게 되었으므로
불할실성과 모함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2년 전 어느 날 오후에 잠이 들지 않았지만 아주 느긋하게 누워있던 때였다. 나는 상당히 몽롱한 상태였고 몸이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 느낌에 관련해서 특별한 감정이 없었지만 계속 커지면서 내가 지구보다 훨씬 커진 것 같았다. 우주를 통해서 계속 팽창하면서 먼 별들을 향해 뻗어나가는데 갑자기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크기는 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각자의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내 몸이 커지고 있었다. 이런 경험은 놀랍게도 수십 년 전 내가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표하기 전날 밤에 꾸었던 무시무시한 꿈과 같았다. 나는 수십 년 전 꿈이 마찬가지로 그게 그저 나의 상상이자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수십 년 전의 꿈은 무시무시했지만 이 경험은 더없이 행복했다. 그 경험으로 더 생생하고 활기찬 느낌이었다. 40년 동안에 나는 임사체험이 체험자 그리고 체험자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임사체험이 연구자인 내게 끼친 영향도 지켜보았다. 실제로 임사체험자가 보이는 태도와 가치관, 행동 변화 중에서 일부가 그저 임사체험에 대한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더 나타난다. 심리학자 켄 링은 이런 효과를 임사체험자들 혹은 비슷하게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옮을 수 있는 좋은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험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임사체험에서 위로와 희망,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임상보고가 의학문헌에 점점 더 많이 발표되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5가지 연구는 이런 간접 효과를 확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뉴질랜드 메시대학교 한 연구는 임사체험에 대한 교육 자료를 온라인으로 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학생들을 비교했다. 임사체험에 대한 지식을 접한 학생들이 훨씬 더 삶에 감사하고 영성이 깊어지고 죽음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켄터키주 한 고등학교의 건강교육 과정에서도 임사체험에 대한 지식을 포함했다. 한 선생님은 동료로 죽을 고비를 넘긴 때 임사체험을 했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 선생님은 몸에서 분리된 후에 평안을 느꼈고 그 체험 후에 삶에 대해서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의 의사, 간호사, 병원, 원무과 다른 의료인들에게 임사체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니 임사체험에 대한 인식이 의료 현장에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 감격스럽다.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효과가 없었던 자살衝動 환자들의 치료에 임사체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면 자살 생각이 극적으로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는 보여주었다. 연민을 느끼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사체험에 대해서 36세 수술 후에 과다출혈로 임사체험을 했던 조제라 씨는 그런 면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다.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말이 가득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걸 하지마 저걸 하지마 흑백 논리로 정말 폐쇄적이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애정에 관심만 보여준다면 하지 말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걸 알아요. 그러나 나는 사랑이 증오만큼이나 전연성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딘가에 사람의 덜이 변하기 시작해야 해요. 작게는 그저 내 경험을 당신에게 이야기하면 누군가 당신이 쓴 글을 읽을 거예요. 그 영향력은 금방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나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수천 명이 있어요. 내 이야기가 1000개나 되면 얼마나 퍼질 수 있는지 알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20장의 조금 이전의 삶, 임사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서 많은 부분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대부분 임사체험자는 우리의 일부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삶을 이어간다고 확신한다. 나는 죽음 이후에 모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이 책의 제목을 에버더 라이프라고 지었다. 이 책에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뿐만 아니라 임사체험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이야기한다. 나는 이 책과 정신과 뇌와 관계 그리고 사후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뛰어넘어 임사체험 이야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임사체험은 누구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는 게 내가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이다.
40년 동안의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누가 임사체험을 경험하게 될지 예측하기에는 변수를 찾지는 못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임사체험은 이례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정성적인 경험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깨달음은 임사체험이 깊고 오래가는 여러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이다. 네 번째 깨달음은 임사체험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다고 슬프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여전히 그 사람과의 관계에 함께된 역사를 잃어버리는 일이다. 죽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려는 역설적이게도 살아가는 일에서도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것이 다섯 번째 깨달음으로 이끄는데 임사체험은 체험자들이 과거나 미래의 꿈에 연연하기보다 현재의 순간에 더 충실하게 살도록 이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배우자, 아이들, 친구들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감사할 수가 있다. 존 렘 로이스는 아내 앤 퍼리의 대위와 함께 태국 전역을 여행하다가 버스에서 도둑질을 하던 사람에게 독살당할 뻔했다. 잠시 앤은 존의 입술 쪽이 파랗게 질리고 맥박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앤은 남편을 근처 병원으로 간신히 데리고 갔고 병원에서는 루이스가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루이스가 마약을 먹었다고 추측해서 마약 해독제, 산소와 정맥 주사를 투여했다. 그는 7시간 후에 그가 영원의식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깊은 감동을 주는 임사체험을 한 후에 다시 살아났다. 노을, 새, 소리, 위대한 예술, 유쾌한 사람이 만 있는 음식처럼 좋은 경험에서 이전보다 더 즐거움을 얻기는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불쾌하다고 느꼈을 일, 그 무렵에 몇 년 동안에 고통받았던 귀에서 나는 이 명이 가벼운 승가시면서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느껴지는 기분 좋은 소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사체험을 제대로 이해하면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로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임사체험이 정신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뇌와 정신은 똑같아 보인다. 그러나 체험자들은 뇌가 완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임사체험 상태에서 생각과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더 명료하다고 말한다. 정신이 뇌와 별개로 작동하는 부분이 체험자가 자기 몸 밖에서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임사체험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인지도 모르겠다.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 뇌와 관련되어 있는지 임사체험이 던지는 질문들은 우리가 그저 생물학적인 기계인지 아닌지 그 이상의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일곱 번째로 임사체험은 죽은 후에도 의식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궁금증을 갖게 한다. 그러나 과학적인 해답이라고 해봐야 원자, 입자들이 거품 상자에 남긴 거품 자국처럼 간접적인 증거일 것이다. 죽은 후에도 어떤 의식이 지속된다는 주장이 아무도 죽었는지 몰랐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임사체험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설명을 찾아낼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죽은 후에도 의식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하고 실제적인 가설 같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감각으로 보고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식할 수가 있고 육체적인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임사체험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몇 년 전에 나는 달라이 라마가 사는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했다. 불교 학자들과 서양 과학자들이 정신과 물질을 주제로 대화하는 자리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주로 임사체험에 초점을 맞춰서 의식이 뇌에 의해서 만들어진지 아닌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소개했다. 미국에서 강연할 때의 전형적인 청정과 달리 불교 수도승들은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한다는 사실에 놀라기는 했지만 내가 설명하는 체험들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서양 과학과 불교 차이에 대한 달라이 라마 자신의 발언이 더 중요했다. 그는 양쪽 분야 모두 관찰과 논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하고 둘 다 믿음보다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진리를 탐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자들은 자연 세계를 변화시키고 지배하기 위해서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즉 우리가 사는 환경에 대한 지배권을 얻는 게 대다수 과학자의 목표다. 자연을 지배하려는 목표와 괴로움을 줄이려는 목표가 꼭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내가 이 책의 제목을 에버더 라이프라고 정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제목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사체험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뿐 아니라 당신이 이 책을 읽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암시한다. 우리는 이제 무엇 때문에 임사체험이 일어나는지 이해한다. 임사체험은 우리가 정신과 정신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새로 알아야 할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임사체험은 체험자들이 자기 삶을 재평가하고 시간을 보내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도록 자극한다. 임사체험은 우리에게 삶에서 부와 권력보다는 의미와 연민이 중요하다고 말해준다. 감사의 글.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40년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정리를 했네요.